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검사입니다. 검찰은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500만 달러가 건네진 단서를 포착하고 검찰 조사받으신 소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체, 남녀 시계 세트,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노건호 씨의 미국 아파트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자금을 140만 달러나 수수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100%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9년 당시 검찰 출석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면목 없는 일이지. 자, 다음에 하시오. 검찰 조사받으신 소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검찰 수사에 불만 없으십니까?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신 겁니까? 박 회장과의 계지를 거부하신 이유가 뭐죠? 100만 달러 받은 사실 정말 몰랐나요? 자, 14년 전에 일이 됐습니다. 벌써 2009년 4월 30일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논두렁 시계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바깥에 버렸다.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단 처가 권양숙 여사가 밖에 버렸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9년 SBS 보도를 통해서 2009년 5월 13일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논두렁 시계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문재인 전 대통령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논두렁 시계는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6년쯤 지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망치로 부숴버렸다라고 JTBC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SBS 진상보고서를 보면 당시 취재기자는 검찰 관계자에게 논두렁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논두렁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이거나 아니면 그때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던 것 같다.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논두렁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때 삐아제 시계를 2개 받았다는 거는 당시 그 취재 기자들도 다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디에 버렸느냐, 이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어디에 버렸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논두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실은 그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정동기 민정수석으로부터 논두렁 얘기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하고 네. 대신 논두렁에다 버렸다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좀 망신을 주고 뭐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국정원 관계자도 또 똑같은 요구를 자기한테 하더라 하는 점으로 봐서는 아마 검찰보다는 네. 이인규 전 부장 얘기대로 그 청와대나 아니면 그 국정원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인규 전 부장의 적어도 저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네. 당시 뭐 시계를 받았다는 건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부인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도 실제로 망치로 부쉈다는 거는 저 전제는 받았다는 맞다. 거는 다 이제 알고 있는 대목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요 부분에 관한 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진술 이거는 상당히 사실에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책을 통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변호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을 때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굉장히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2009년 당시 문재인 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접촉한 적도 없고 그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친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전 중수부장이 이렇게 설명하죠. 200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이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해온 적 없다.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인규 씨의 주관적인 인상이고 또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근데 제가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책을 쓴 목적도 그렇고 또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노 대통령의 저런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혐의는 다 사실이었고 네. 또 논두렁 시계처럼 노 대통령을 모욕 주게 하는 망신 주게 하는 그런 프레임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나 당시에 청와대에서 짠 거였지 나는 네.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한 분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2년간 사실상 도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무슨 이인규를 손을 본다 네. 이런 객관적인 무슨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는 그렇게 외국을 떠돌다가 도주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자기 변명에 불과한 얘기들이고 또 저런 자기 변명을 통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2017년 5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갔다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인규 중수부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자신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펌 대표가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한 2년 정도 갔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내용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도 없었고 변호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앞서 신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김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시점에 저런 자서전 회고록 같은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쪽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또 저항할 것이고 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역사 속에 묻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서거의 과정에 관련된 검찰 수사의 책임자로서 역사 속에 언젠가는 이것을 밝히고 싶다는 저는 개인적인 회한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두 가지 점입니다. 네.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자기의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 우리 최병묵 의원이 말씀하신 것 팩트가 무엇이냐를 볼 때 두 가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권양숙 여사가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라는 점은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 치명타를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그것도 묻혀버렸죠. 그 대통령이 검찰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때 또 국민들이 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가의 시계를 받았고 그게 논두렁이든 망치로 부쉈든 어쨌든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건호 씨 미국 주택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도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당사자가 그 서거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다시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우리에게는 참 아픈 역사지만 그렇게 된 과정에서의 어떤 비리와 정치자금법과 뇌물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당시 그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분의 태도인데요. 네.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인간적 태도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하는 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사건 터졌을 때 주변에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들과 흐름을 함께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옆에 문 전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변호사님, 만약에 사실이라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그 당시 기록을 열어보면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인규 부장이 다른 얘기했을 리는 없거든요. 굉장히 이제 팩트에 기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신병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검사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의견서도 내지 않고 따로 접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변호인으로 위임장만 냈다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뭐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더 거론한 게 삐아제 시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했다가 사진을 보면서 시계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다시 자리로 앉아가지고 이인규 부장이 되게 어이가 없었다. 변호사가 들어와서 겨우 저거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에피소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를 했는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비리 혐의가 터졌을 때 그 민주진영의 인사들이나 심지어 좌파 언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지지율이 꺾인 거는 노무현 탓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절을 하는 찰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변호인으로서 위임장만 냈다 뿐이지 동지로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네. 본인들도 뭐 부인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그 딸인 노정현 씨가 그 박연차에서 출발한 돈을 미국에 있는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해가지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2020년에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갈래의 내용 중에 사법적인 판단까지 내려진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걸릴 염려가 전혀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기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허위다라고 하면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사건 기록을 열어봐야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게 돼요.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흐름이라면 이인규 부장의 말이 계속 사실로서 신빙성이 높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 활동만 제대로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권중 대변인. 저는 좀 너무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뻔뻔하다.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떤 대통령의 가족이 돈을 받았던 걸로 혐의가 있었고 그것 자체 되게 불행한 일이 맞죠. 그리고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건 그것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이 알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사실이 매우 자극적으로 보도되었고 그것은 어쨌건 되게 문제가 있었고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130만 달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왔을 때조차도 고개를 숙여서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서 정부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권을 이어받았고 그 정신을 계승해가면서 정권을 또 운영했었는데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변호사 때는 그러지 않았다.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숨지게 만든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책임도 꽤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신부를 발굴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저보다 적은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두는 사람을 정말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대선 경선 때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인규 중수부장이 봤을 때는 변호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실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변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제대로라는 건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거든요.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하는 건 의견서를 냈다면 지금 그 대검 중수부 그 캐비닛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수사 기록이 지금 중수부 캐비닛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뭐 의견서 냈다면 그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금방 밝혀질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하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바로 저 두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삐아제 시기라는 거 하고 140만 달러하고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인용부호로 나와요. 뭐 그것까지도 이인규 전 부장이 만약에 그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뭐 당시 그런 뭐 조서를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네.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그 확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네. 뭐 중수부 캐비넷을 안 연다면 모르지만 누군가가 뭐 고소를 한다든가 고발을 해서 그걸 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그 변호사의 지금 그 동영상에 나왔던 네. 뭐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글쎄,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취재 기자들이 상당 부분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쓰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 되니까 네. 그랬던 것인데 이 부분의 진실은 저는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한다면 충분히 밝힐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검찰과 혐의를 조율했던 것으로도 이 전 중수부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2억 원 상당의 고가 시계에 대해서 처가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러나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부끄럽잖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0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선 중앙동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40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박연차 회장과 대면하면서 박 회장에게 했던 이야기도 이 전 중수부장은 소상히 책에 서술해놨는데 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박연차 회장이 검찰 출석할 때 당시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혐의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홍콩 법인 것까지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홍콩 법인 네, 인정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는 인정할 것도 없고 정상대로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의 오간 대화 내용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20일 중수부 조사실에서 당시 우병우 중수과장은 박연차와 대질 조사를 원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 없이 대면만 있었다고 합니다. 박연차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감옥 가면 우리 통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자신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다운 모습이 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저런 혐의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권양숙 여사와 관련돼서 진행됐던 측면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으로서 굉장히 그 자체가 창피했던 것이고 부끄러웠던 것이고 그것이 임기 5년을 마친 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차마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그런 비극적 선택을 했던 거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다운 모습이었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을 다시 꺼내니까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2009년에 5월 달에 그 비극적인 그 일로 인해서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패적이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09년 전만 해도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네. 친노라고 스스로 패족을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같은 사람 경우도 네. 저는 저런 태도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어서 2009년에 저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화려하게 친노가 부활합니다. 안희정도 부활하고 이광주도 부활하고 그리고 또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 창피함과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저런 비극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수혜는 다 입은 겁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인간적 비애를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기시감 같은 건데 네. 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지요. 아까 이야기 화면에 나왔죠. 그리고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현직 야당 대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얼굴색 하나 배우지 않고 이건 다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의 모습, 이거 면목이 없지요. 저도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솔직 담백한 것이 좀 노무현다움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수사가 이제 종료가 됐고 수사 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도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500만 달러가 건네진 단서를 포착하고 홍콩에 사복 동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헌거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면서요. 그 이인규 전 검사는 정관 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사들 접촉해가지고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진 않았던데요. 어떻게 좀 할 걸로 보이십니까? 뭐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인규 씨하고 입씨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제 전현직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인규 씨의 그런 입장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평가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 안 낸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의견서를 내고 안 내고는 사실은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일 거고,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도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건 이인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것도 이제 와가지고 결국에 모든 걸 다 자기 책임은 없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책임이고 문재인 변호사 책임이고 검찰의 수사는 사실에 부합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도 그건 당시에 수사검사였던 본인의 주장이지 그걸 증명할 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인간적인 도의의 차원에서도 만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책이 발간이 됩니다. 발간되고 추가적인 내용이 더 공개가 되면 더 큰 파장이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